안녕하세요. 랜선 오디오 전시관의 장현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에서 아주 뼈를 묻으실 것 같은 이창원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뼈 내놔, 내 뼈 내놔. 이창훈입니다. 아이 그럴 때 분위기를 좀 다해서 연기를 하셔. 연기력이 좀 내 맞아요. 뼈 내놔. 저 연기 아나운서기 때문에 내 연기 잘 뼈 아닙니다. 내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큐! 내 뼈 내놔.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기하시면 안 되겠다. 연기보다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네. 노래하고요. 고든 의지 좋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용에 관해서 시리즈로 거의 특집 같은 분위기로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러겠어요. 진행을 잘 하시려면 분위기를 네. 업 시켜주셔야죠. 지금 업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요. 정말요? 뭐, 사람 나름이죠. 댓글 달아주세요. 이창원 아나운서의 진행 방식. 이거 과연 업 시키는 거 맞는지. 네. 표정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디오 해설이라는 영역, 장르? 장르에 네. 대해서 처음에 뭐 미술 해설도 해봤고 무용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시각 장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니라 새로 고침, 인식 새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시각 장애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알아보고 오해가 있었다면 새롭게 풀고 몰랐던 것은 새롭게 알고, 그래서 오디오 해설이라는 이 서비스가 과연 어떤 역할로서 소통, 사회 통합, 나아가 인류애를 네. 앵커 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흉내 내보는 거야. 저도 진행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인류애까지 국민, 범세계적인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그런 의미들을 조금 알아보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5천만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북쪽까지 합치면 7,500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네. 얘기를 하죠. 네. 2020년도 통계 기준으로 5,16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몇 명쯤 될까요? 그 대체로는 예. 그냥 인구학적으로 보면 10%라고 보죠. 500만 장애인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추산은 250만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등록장애인 기준인 네,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장애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누가요? 아니, 적어도 우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 가족이 장애를 입었다 또는 본인이 장애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장애를 얻게 됐지만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 문제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좀 장애물로 스스로 여겨서 등록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등록장애인에 비해서 추산치는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500만이라고 말했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가족이든 누구든 장애는 고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큰 것 같아요. 제 왼쪽 이마에 흉터 보이세요? 눈썹 위에 엄청 큰 한 흉터가 있죠. 2.5cm 위쪽으로 네. 길이가 약 5cm 정도 꿰맨 흉터가 꽤 깊은데요? 이게 흉터 아니에요? 꿰맨 거 아니에요. 네, 꿰맨 거 아니고 이거 말씀드리면 꿰맨 게 아니에요? 네, 이 흉터에 대한 얘기 살짝 하자면 이게 제가
7개월 때 뇌수막염으로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아기일 때 네. 첫 돌도 안 돼서 그때 그 이후로 부모님이 이거는 복원 가능하다. 장애는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의 윗세대에 있는 분들은 장애는 고칠 수 있어 숨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일찌감치 이게 시각장애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애쓰면서 화면 해설 작가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그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이후 경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신마비가 초기에는 목 아래쪽으로 상지하지 다 사용을 못 하셨다가 오랫동안 이제 재활하고 훈련하고 재수술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상지는 약간 뭐 하지는 결국 사용할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셨는데 바로 보호자 입장에서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인식한다는 그렇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해요. 자꾸만 더 열심히 연습하면 걸을 수 있어. 그렇죠. 또 한 번 수술 알아볼까? 뭐 그 당시에 황 무슨 박사님이 수술 방법이나 뭔가 줄기세포 어쩌고 인식 저쩌고. 네, 네.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알아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왔던 거죠. 그 동안에는 그게 이제 우리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료적 모델, 의료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장애를 바라볼 때. 네. 근데 또 그렇게 오해나 아니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애매하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장애를 얻은 분들 중에 약 90%에 육박하는 수가 중도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전될 가능성을 그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을 놓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몇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당사자의 고민과 생각보다는 전문가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생각하고 하는 경험들, 그 이야기들은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견해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장애 당사자들이 의료적 모델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때로는 어떤 극복한다는 말을 싫어하고 네.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아직까지 성공한 예는 없으나 이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학회의 보고가 있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떠냐.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그만했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제발 부모님이나 이거지. 네. 가족은 네 제발 어떻게 이거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친구들하고 재밌었던 얘기가 네. 야 너 논술 몇 번 받았어? 난 0번, 넌 저리 가 이렇게 잘 안 껴주는 거야. 그래서. 네. 그걸로 다 이제 파가 나뉘는 그렇죠. 거예요. 나 4번, 난 10번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이 있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을 받았던 경험처럼 이마가 찢기는 경험들을 해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나 가족의 입장에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는. 맞아요. 네. 그 시각장애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이 한 15개. 뭐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네. 더 늘어날까?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네. 늘어날 거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 지체 장애가 제일 많이 있고 전체 장애인 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체 장애인이더라고요. 분포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네. 그 다음이 청각 장애인이 많고요. 네. 그 다음이 시각 장애인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저연령층에서는 음. 자폐성 지적 장애가 많아요. 아, 네, 점점 시간이 흐르면 노화가 될수록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체 장애 쪽이 좀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물어본대요. 야, 너는 뭐가 특기냐? 우영우는 아이고. 공부 잘해. 잘 외우던데 넌 뭐가 특기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미디어의 폐해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각장애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물이 등장하면은 보통은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시각장애를 갖고 그걸 극복하면서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는 어떤 수사물의 사건을 해결하는 거에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로도 등장을 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요. 안 보이는 것이 낭만적으로 그려져서 앵글에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은 아주 예쁜 여자가 전맹인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화장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눈 꺼풀에 아이라인을 그린다거나 립스틱을 이렇게 손끝으로 입술 라인을 만져보면서 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비클로즈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짝 입술만 크게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영상 미학적으로 이걸 잡아내거든요. 그러고 뭐 시각장애인 뭐 남성들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한 남성 배우는 실질적인 시각장애인 눈동자의 불완전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감 있게 연기를 한 예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거를 미화시켜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앵커로 KBS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랬죠. 저에게 처음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네. 창훈 씨도 안경을 써보지 않겠니? 아. 선글라스를 써보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왠지. 알죠. 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 앵커들은 카메라에 초점을 딱 맞춰서 시선을 고정하고 시청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시각 장애라는 것은 이 눈동자 안구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선을 초점을 딱 맞춘다는 것이 잘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가려보자라는 의도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의 의도는 많은 시각장애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안경을 쓰고 나왔죠. 드라마, 영화나. 말도 안 돼, 말도 혈압 안 돼. 올라요? 그런 이유로 쓰라 그랬어요. 네, 그런 느낌도 아마 분명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기는 네.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수의 여러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시각장애에 대한 오해와 오해들이. 진실 이런 거 알리는데 앞장서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뭔가요? 검은 안경을 안 쓰고 수술이나 뭐 이런 그 물리적인 치료를 그다지 안 한 분들은 눈 주위에 형태 변형이 별로 없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가짜로 시각장애인 노릇한다고 말이지. 노릇? 너 저런? 안경도 시꺼먼 안경도 안 썼으면서 어디서 시각장애인이라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해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저처럼 아예 불빛조차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시력,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쪽 눈만 보이는 시각장애도 있거든요. 맞아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죠. 네. 시야가 얼만큼 어떤 형태로 사물을 네. 볼 수 있는가 감지할 수 하는 있는지를, 것도 네. 또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이고 그런데도 막 시각장애라 그러면은 안 보이는 사람. 왜 심청아 내 딸 저기 어디 갔느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또 다른 오해들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2부로 이어집니다.